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어쩌면 호로 자식으로 키웠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를 예순을 넘긴 한 여자입니다. 평생 혼자 몸으로 아들 둘을 건사하며 하루하루를 전쟁 치르듯 사느라 변변한 친구 하나 사귈 시간조차 없었던 제게 일하면서 무료한 시간에 틈틈이 듣던 이 사연 튜브는 참으로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답니다. 오늘은 유독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꼭 한번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져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머나먼 남쪽 바닷가 여수의 한 작은 시장 귀퉁이에서 이런저런 젓갈이며 알싸한 갓김치 같은 것들을 팔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거칠고 투박한 삶을 살아온 제게도 젊은 시절에는 남들처럼 세상에서 저를 가장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좋은 남자가 생겼었고 그 남자와 결혼하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까지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그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고 소박하게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견고해 보이기만 했던 제 가정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필성이가 4살 그리고 작은아들 칠성이가 이제 갓 돌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작은 운수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살갑게 놀아주고 주말이면 4식구가 함께 가까운 바닷가라도 찾아가 소풍을 즐기곤 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하루아침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가장 먼저 힘없는 말단 직원들부터 정리해고를 했던 모양입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남편은 그 억울함과 분함을 참지 못하고 매일같이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남편의 처지가 안타까워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위로도 해보고 다시 힘을 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자고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구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매일같이 집에 들어앉아 낮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어느새가부터는 도박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동네 친구들과 재미삼아 화투를 치는 정도였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경마장까지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경마장에서 어쩌다 운 좋게 돈을 몇 번 만져보니 눈이 뒤집혔던 걸까요? 남편은 아예 그 뒤로는 도박이란 도박은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대신 도박 빚이 쌓여갔고 집에는 빚쟁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험한 말을 쏟아내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화도 내보고 울며 애원도 해보고 제발 우리 어린 아들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좀 차리라고 눈물로 호소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변하기는커녕 더욱더 무능력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만 갔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에는 저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집안 살림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정말이지 이를 악물고 꾹 참고 버텼습니다.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켜내고 싶었고 무엇보다 제 어린 아들들을 압이 없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남편도 다시 예전에 그 다정했던 모습으로 돌아와 주겠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주겠지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서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마지막 믿음마저도 아주 처참하게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은 하다하다 이제는 제 등 뒤에서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다니더군요. 제가 시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다른 여자와 히히덕거리며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파렴치한 바람을 알게 된 그날 밤, 저는 그 인간을 당장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필성이,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이 집을 나가서 대체 어디로 가겠어.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응, 용서. 내가 여태껏 당신을 용서하면서 속으로 삼킨 피눈물만 해도 저 앞바다를 다 메우고도 남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산 나를, 내 뒤통수를 이렇게 처참하게 후려쳐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당장 내 집에서 내 아이들 앞에서 사라져버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그의 애원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바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제 나이 29, 저는 남편 없는 호로미가 되었습니다. 꽃다운 나이라는 20살에 시집와서 두 아들을 낳고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살았던 제 9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이지 제 모든 것을 걸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압이 없는 자식들이라고 어디 가서 손가락질 당하거나 기죽지 않게 하려고 남들 먹는 거, 남들 입는 거, 남들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든 제가 밤낮으로 부업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다 가르쳐주고 지원해 주었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밥해 먹여 학교 보내고 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 젓가리며 김치를 팔았습니다. 저녁에는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아이들 저녁을 챙겨 먹이고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을 하고 나서야 겨우 쪽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두 아들이 제 곁에서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젖비린내 나는 어린 것 둘을 옆에 끼고 억척스레 살아온 세월이었다. 여수교동시장의 한 귀퉁이 내 키보다 높은 젓갈통들이 빼곡히 들어찬 작은 점포가 내 평생의 일터이자 우리 세 식구의 목숨줄이었다. 새벽 별을 보고 집을 나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장사를 준비했고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갈 무렵에야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면 어린 두 아들놈 저녁밥 해먹이고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과 다음날 팔 젓가리며 김치를 다듬고 준비하는 일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그래도 나는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다. 압이 없는 자식들이라고 어디 가서 주눅 들거나 손가락질 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들 먹는 것, 남들 입는 것, 남들 배우는 것, 그 무엇 하나 빠지지 않게 해주려고 정말이지 발버둥을 쳤다. 필성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맞아오면 그 시험지 하나에 온 세상 시름을 다 잊은 듯 기뻐했고 칠성이가 축구 시합에서 골이라도 넣는 날에는 목이 터져라. 응원하며 내 아들이 최고라고 소리쳤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밤늦게까지 식당 설거지 부업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내 몸 하나 부서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저 내 새끼들 입에 맛있는 밥 한 술 더 넣어주고 더 좋은 옷 한 벌 더 입힐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좋겠다. 다행히 하늘이 도우셨는지 두 아들놈들은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다. 하지만 한 배에서 나왔다고 해도 어쩜 그리 성격이며 기질이 다른지 나는 종종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다. 큰아들 필성이는 비교적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학교 공부도 곧잘 따라해서 늘 반에서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다. 그만큼 공부 욕심도 많아서 영어 학원이다, 수학 학원이다, 논술 학원이다,
제 스스로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도 참 많았다. 나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필성이가 원하는 학원은 어떻게든 다 보내주려 애썼다. 필성이는 내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언제나 우수한 성적으로 보답해 주었고 나는 그 아이가 장차 이 집안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리라 굳게 믿었다. 반면 둘째 아들 칠성이는 형. 필성이와는 정반대로 어려서부터 에너지가 넘치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다. 가만히 앉아 책을 읽기보다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노는 것을 더 좋아했고 초등학생 때는 학교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운동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공을 차는 셔머니는 그를 붙잡고 칠성아, 너 또 학교에서 애들을 때렸다며 네가 동네 깡패도 아니고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친구랑 싸울 수도 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쩜 이렇게 매일같이 주먹부터 나가. 내 형 필성이 좀 봐라. 얼마나 착하고 공부도 잘하니. 너는 내 형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이누말하며 속상한 마음에 쓴소리를 퍼붓곤 했다. 그럴 때마다 칠성이는 잔뜩 풀이 죽은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기도 했지만 어떤 날은 오히려 더 삐뚤어진 목소리로 대들기도 했다. 아, 또 왜 거기서 형 얘기가 나와요, 엄마는? 맨날 형. 왜 그렇게 형만 예뻐하고 형이랑만 비교하는데요? 나는 엄마 아들 아니에요. 엄마가 언제 또 내 형만 예뻐했다고 그래. 너희 둘 다 엄마한테는 똑같이 소중한 내 자식이야. 엄마가 너한테 공부를 잘하라고 했니? 아니면 나한테 효도를 하라고 했니? 그저 남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바르게만 살라는 그 말뜻을 왜 그렇게 몰라주는 거야? 이 철딱선이 없는 녀석아. 그렇게 칠성이와 옥신각신 다투고 나면 내 마음도 편치 않았다. 왜 유독 둘째 녀석만 저렇게 엇나가려고 하는 건지, 내가 혹시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밤새 뒤척이며 수많은 자책과 고민을 해야 했다. 나중에 칠성이가 어른이 되어서야 내게 털어놓기를, 그때 내가 자신을 혼낼 때마다 꼭 형과 비교하는 말을 했던 것이 그렇게 듣기 싫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더군요. 항상 어릴 적부터 엄마에게 칭찬만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던 형과 달리 자신은 늘 사고뭉치에 엄마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처럼 느껴졌었다면서요. 그때 그 아이의 여린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생겼을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런 칠성이의 방황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녀석이 변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제 삶의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을 때였습니다. 칠성이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필성이가 20살 대학생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문득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며칠 뒤에는 속옷에 피가 섞인 분비물이 묻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덜컥 겁이 난 저는 부랴부랴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방암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겨우 아이들도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필 내게 이런 무서운 병이 찾아온 것일까? 절망감과 두려움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게는 아직 지켜야 할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는 다행히 암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발견되어 수술만 잘 받으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다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가게 문을 닫고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챙겼던 것은 늘 모범생이고 엄마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첫째 필성이가 아니라 그동안 늘 제 속을 썩이고 말썽만 피우던 둘째 칠성이었습니다. 당시 20살 대학교 2학년이었던 첫째 필성이는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시험 기간이라는 이유로 제가 입원해 있는 내내 병원에 얼굴 한번 제대로 비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전화로 안부를 묻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의례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서운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공부가 중요하다는 아이를 억지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반면 그때까지도 철부지 말썽꾸러기라고만 생각했던 둘째 칠성이는 달랐습니다. 제가 입원하는 날 녀석은 눈이 퉁퉁 붓도록 밤새 울었는지 새벽같이 저를 따라 나서 학교도 가지 않고 병원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학교 수업이 끝나기만 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와 제 곁을 지켰습니다. 주말이면 집에 좀 가라고, 너도 좀 쉬어야 한다고 아무리 타일러도 제 말을 듣지 않고 딱딱한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불편하게 쪽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제멋대로던 녀석이 그때만큼은 제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고 잠시도 제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늘 철없고 문제아라고만 생각했던 둘째 칠성이를 다시 보게 된 것이, 녀석의 그 깊은 속정과 따뜻한 마음을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녀석의 그 거칠고 삐뚤어진 행동들은 어미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서툰 표현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필성이만큼 살갑게 챙겨주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저 묵묵히 공부만 잘해주었던 필성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칭찬을 쏟았던 것이 어쩌면 칠성이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남몰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술 전날 밤이 다가왔다. 아무리 초기이고 부분 절제만 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의사 선생님은 나를 안심시켰지만 암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이름이 주는 공포는 생각보다 컸다. 어찌나 긴장이 되고 무섭던지 밤이 깊어 새벽이 되었는데도 나는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다. 병실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이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앰뷸런스 소리만이 이 공간이 병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자니 정말 오랜만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졌다. 질곡 많았던 내 지난 인생이 마치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젊은 날 남편과의 뜨거웠던 만남과 설레었던 결혼 생활,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배신과 처절했던 이혼의 기억들. 그 후로는 평생을 억척스럽다는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홀로 두 아들놈들을 키워냈던 모진 세월들. 둘째 칠성이의 잦은 방황과 반항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던 날들. 그리고 애써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공부한답시고 정작 어미가 암 수술을 앞둔 이 순간까지도 얼굴 한번 제대로 내비치지 않는 첫째 필성이를 향한 알 수 없는 서운함과 야속함까지 이런저런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하니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서러움이 봇물 터지듯 가슴속에서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등바등 정말이지 하루도 편히 발 뻗고 자본 날 없이 열심히만 살았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암이라는 큰 병이 생긴 것인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고단하기만 한 것인지, 참으로 세상이 원망스럽고 신세가 처량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다 보니 결국 감정이 북받쳐 올라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두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고 말았다. 그렇게 한번 시작된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고 애써 소리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참았지만 결국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와 내 입 밖으로 터져 나오고야 말았다. 내가 흐느끼는 소리에 옆 간이 침대에서 불편하게 새우잠을 자고 있던 둘째 칠성이가 부스스 눈을 뜨며 잠에서 깨더군요. 아비 대신 두 아들에게만큼은 늘 든든하고 강인한 존재가 되어주고 싶어서 생전 아들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으려 애썼는데, 그런 나의 가장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하필이면 그토록 속을 썩이던 둘째 녀석에게 들키고 만 것이었다. 칠성이는 많이 놀란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도 녀석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 느껴졌다. 녀석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와 앉더니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고 가만히 토닥여주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곧이어 제 어미의 슬픔이 전염이라도 된 것처럼 녀석의 커다란 눈망울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혹시 나 때문에 그래. 내가 그동안 엄마 속 많이 썩인 거. 그거 생각나서 우는 거야. 미안해.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진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철없이 굴었어. 정말 미안해. 이제 다시는 싸움 같은 거 안 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제발 울지 마, 엄마. 녀석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두서없이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순간 나는 녀석의 그 진심 어린 눈물 속에서 그동안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들의 깊은 속내와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아이 역시 나만큼이나 아프고 외로웠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늘 형과 비교당하며 느꼈을 소외감과 좌절감이 어쩌면 이 아이를 그토록 거칠고 삐뚤어지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 했다. 우리 모자는 그날 새벽 병실 침대에 마주 앉아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참으로 오랫동안 함께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둘 다 눈도 코도 퉁퉁 부어올라 그 모습이 퍽이나 우습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한번 울어본 것이 정말 오랜만인지라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슬픔과 불안함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이 느껴졌다. 그래서였을까? 막상 다음 날 아침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볍고 담담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 내게는 아직 나를 이토록 사랑해주는 아들이 있지 않은가. 저 녀석을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나는 생각보다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나갔다. 그리고 내 몸보다 어쩌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극적으로 변화한 것은 바로 둘째 아들 칠성이었다. 녀석은 그날 새벽 나와 함께 흘렸던 눈물을 기점으로 정말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듯했다. 녀석은 그날 이후 정말로 지난날의 잘못을 마음 깊이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이라도 한 것인지 그야말로 개과천선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그토록 어울려 다니며 온갖 말썽을 다 피우던 동네 불량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녀석을 찾아와 다시 어울리자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했지만 녀석은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녀석은 놀랍게도 책상 앞에 앉아 먼지 쌓인 교과서를 펼치기 시작했다. 학창시절 내내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던 공부를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다른 친구들보다 한참이나 뒤처져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와 담을 쌓고 지냈던 탓에 기초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녀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씨름을 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찾아가 질문을 했다. 그런 녀석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내게 또 다른 감동이자 기쁨이었다. 칠성이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 내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했던 그날 새벽의 다짐처럼 정말로 단 한 번의 말썽도 부리지 않는 착실하고 성실한 아이로 변해갔다. 가끔 예전에 그 불량했던 친구들이 찾아와 시비를 걸거나 유혹을 하기도 했지만 녀석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그 철없던 칠성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을 타일러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속 깊고 어른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다. 나는 그런 아들의 변화가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엄마는 네가 이렇게 바르게 잘 자라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늘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럴 때면 녀석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내 품에 안기곤 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나는 암을 완전히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리고 칠성의 노력 또한 결실을 맺어 녀석은 비록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원하던 사회복지학과에 당당히 합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녀석은 단 한 번도 내 속을 썩이거나 걱정을 끼치는 일 없이 늘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나갔다. 마치 그날 새벽 병실에서 나와 함께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평생 잊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말이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때로는 가슴 벅찬 감동을, 때로는 애틋한 안쓰러움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네가 이렇게 바르게 자라주어서 어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그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저는 암을 완전히 극복하고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시장에 나가 다시 젓갈과 김치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그날 새벽의 다짐을 잊지 않고 정말 개과천선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으로 자라주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고 졸업 후에는 번듯한 사회복지사가 되어 저를 또 한 번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8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같은 직장에서 만난 참하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와 가정을 꾸려 저에게 어여쁜 며느리까지 안겨주었죠. 형보다 먼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두 아이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뻐 보여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큰아들 필성이는 대학교 졸업 후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건실한 대기업에 취직하여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과묵하고 공부밖에 모르던 아이라 가끔은 너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앞가림 잘하고 번듯하게 살아가는 아들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두 아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지난날에 그 모질고 힘들었던 세월들이 조금은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이지 내 인생에도 평온한 날들만 가득하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질긴 악연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게 제 주위를 맴돌고 있었나 봅니다. 칠성이가 결혼한 지 5년쯤 되었을 무렵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웬 낯선 중년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서성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남자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네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한 끔찍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필성이, 엄마, 맞지 나야 나. 기억 안 나.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그 목소리.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그 인간,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그놈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예전에 다른 곳으로 옮긴 제 반찬 가게까지 불쑥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제 목소리는 분노와 경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긴? 예전 시장 사람들한테 수소문해서 물어보기만 해도 당신 가게가 어디로 이사했는지 다 알더라고. 그래서 염치 없지만 이렇게 찾아왔네. 그는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그의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그 뻔뻔하고 능글맞은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대체 왜 찾아왔냐고 묻잖아. 무슨 염치로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거냐고. 필성이 엄마.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나서 정말로 정신 차렸어. 그래서 죽어라 일해서 돈도 좀 벌었고 지금은 작지만 내 사업체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는 마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눈꼽만큼도 관심 없어. 그리고 다시는 당신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그러지 말고 필성이 엄마. 나 우리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거야. 늦었지만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이제라도 다시 애들 만나서 조금이라도 아빠 노릇 한번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빠 노릇. 그 말에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노릇. 당신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당신이 우리 애들 아빠로 조금이라도 남고 싶었으면 하다못해 도박은 했더라도 바람은 피우지 말았어야지. 우리 애들 당신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고 지금은 서울에서 다 각자 자리 잡고 번듯하게 잘 살고 있어. 지금에 와서 당신이 해줄 아빠 노릇 같은 거 여기 이 젓갈 부스러기만큼도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고.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그동안에는 뭐 하다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서 그래서 차마 찾아오지 못했던 거야. 제발 애들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줘. 애들도 분명 아빠가 왔다고 하면 보고 싶어 할 거야. 이렇게 부탁할게. 응. 그는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안면 몰수도 유분수지 이제 와서 애들한테 아빠 노릇을 하고 싶다며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다니. 자기가 사업으로 돈을 좀 벌었건 아니면 다시 패가망신을 했건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내가 혼자서 피눈물 흘리며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귀한 자식들을 이제 와서 다시 찾겠다는 건지.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반찬 그릇에 가득 담겨있던 갓김치를 집어들어 그놈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거나 처먹고 당장 꺼져. 이 인간아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이 갓김치가 아니라 염산을 확 부어버릴 줄 알아. 시뻘건 김칫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놈은 질색팔색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 사나운 기세에 잔뜩 겁을 먹었는지 그는 알았다고 내가 다시는 안 찾아오면 될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남기고는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더군요. 젊은 시절 제가 저런 비겁하고 한심한 놈을 믿고 제 인생 전부를 맡겼었다니. 정말이지 제 자신이 한심하고 싫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을 혼쭐을 내서 쫓아내고 이제 2번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악착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해 추석이었어요. 작은 아들 칠성이네 부부가 손주까지 데리고 여수로 내려와 오랜만에 저희 집은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 넘쳤습니다. 큰아들 필성이도 명절을 쇠러 내려와 있었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다 함께 둘러앉아 늦은 아침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희 집 현관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큰아들 필성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추석 아침부터 누구지 엄마, 혹시 누구 오시기로 한 사람 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연 필성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이내 필성이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꼭지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석 아침부터 예고도 없이 우리 집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며칠 전 제가 갓김치 세례를 퍼부어 쫓아냈던 그 파렴치한 놈, 제 전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아, 아빠, 필성이구나. 아빠 알아보겠니? 이 녀석 어릴 적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네, 남아있어. 그래, 아빠다 아빠야. 저는 접시에 담고 있던 따끈한 전을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치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남편 그놈은 필성이를 부둥켜 안고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아버지라도 되는 것처럼 가증스럽게도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필성이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저 아비의 품에 안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필성이를 거칠게 전남편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빽 질렀죠. 이 집은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이 인간 말종 같은 놈아. 저번에 내가 그렇게 지랄 발광을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여기까지 또 기어들어와. 내가 다시는 애들 볼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했을 텐데. 당신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필성이, 엄마,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수소문하고 아름아름 물어서 겨우 찾아온 거야. 필성이 좀 봐. 3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는데도 나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지 않아. 그만큼 나를 보고 싶어 했던 거라고 그는 뻔뻔하게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둘째 아들 칠성이가 바깥에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뒤늦게 현관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제가 전 남편에게 더욱더 사납게 화를 내려던 바로 그 찰나 칠성이가 제 앞을 가로막고 확 끼어들더군요.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전 남편을 노려보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빠라는 그 인간이야. 전 남편은 갑자기 나타난 칠성이의 기세에 살짝 주눅이 든 듯했지만 이내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칠성가, 네가 칠성이구나. 너는 그때 너무 어려서 아빠 얼굴을 잘 못 알아보겠구나. 그래, 내가 네 아빠다. 칠성아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해. 아빠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아저씨,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와요. 아, 진짜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러 고향 내려와서 기분 참 좋았는데 아저씨 때문에 아주 그냥 기분 확 잡쳤네. 아저씨, 저 평생 아저씨 같은 아빠 없이도 아주 잘만 살았거든요. 누구랑은 다르게 너무나도 훌륭하신 우리 엄마 덕분에요. 이 집에는 아저씨 발 한 짝도 들여놓을 공간 없으니까 당장 여기서 안 꺼져줘요. 칠성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 칠성가 그러지 말고 이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가 이제라도 너희들한테 조금이나마 아빠 노릇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아빠,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돈도 꽤 많이 벌어서 너희들한테 뭐라도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단 말이야. 돈은 우리 형도, 그리고 저도 아저씨 도움 따위 없어도 아쉽지 않게 잘 벌고 있거든요. 아저씨, 저 1살 때 조강지처인 우리 엄마 배신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바람피워서 이 집에서 쫓겨나신 분 아니에요. 그날부터 우리한테 아빠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앞으로도 필요 없을 거고요. 이제 와서 여기를 또 어떻게 알고 왜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참고 있는 거거든요. 어른 대우라도 제대로 받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여기서 사라지세요. 아시겠어요? 칠성가. 아, 제발 그러지 말고 이 아빠 말 좀 조금만 더. 전 남편이 애처롭게 매달리려 하자 칠성이는 결국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씨발 꺼지라고 안 꺼져. 이 집에서 당장 썩 꺼지라고. 이 인간아 칠성이는 결국 폭발했는지 전 남편의 멱살을 잡아 집 밖으로 거칠게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칠성이를 보다 못한 필성이가 칠성아 그만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신데 이게 무슨 짓이야 라며 동생을 말렸고 저는 그런 필성이를 또다시 붙잡아 떼어내며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뭘 안다고 나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요. 그렇게 칠성이가 기어코 전 남편을 대문 밖으로 질질 끌어내 쫓아내고 나서야 그날 아침에 소라는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날의 그 지긋지긋한 소란이 앞으로 제 가슴에 평생토록 남게 될 깊은 상처의 전조가 될 줄은 정말이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의 그 사건은 제 인생의 가장 기가 막히고 처참한 장면을 만들어낼 또 다른 거대한 비극의 예고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남편이라는 작자를 혼쭐 내서 쫓아낸 그의 추석의 소동이 있고 나서 저는 이제 정말이지 2번 다시는 그 인간의 그림자도 밟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칠성이가 그 정도로까지 으름장을 놓았으니 제 아무리 뻔뻔한 그놈이라도 더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날 염치도 용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또 한 번의 어리석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의 소라는 앞으로 제 가슴에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와 배신감의 전조가 될 줄은 정말이지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가장 기가 막히고 처참한 장면을 만들어낼 또 다른 비극의 예고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칠성이네는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필성이는 여전히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는 듯했고 가끔 안부 전화를 하거나 명절 때 내려오는 것 외에는 예전처럼 살가운 교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저 2 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막 저녁 준비를 하려던 참인데 둘째 칠성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칠성이는 제게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말이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였죠. 우리 아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엄마, 혹시 형 결혼한다는 얘기 들었어? 뭐 결혼? 아니, 엄마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누가 그래? 형이 그랬어. 어제 형 만나서 오랜만에 같이 소주 한잔 했는데 그때 형이 그러던데 자기 곧 결혼할 거라고. 엄마한테는 아직 먼저 말 안 했어. 그런 말 전혀 없었는데. 이상하네. 뭐 날짜라도 잡고 제대로 얘기해서 엄마 깜짝 놀래켜 주려고 그랬나 보다. 아이고, 그럼 괜히 내가 먼저 얘기해서 형 김 빠지게 만드는 거 아니냐. 바로 큰아들 필성이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소에 살갑게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제게 먼저 의논하고 이야기했던 녀석이었는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제게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은 이상하고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칠성이의 말처럼 워낙 중대한 일이니만큼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겠거니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필성이가 제게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조용히 기다렸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또다시 일주일이 지나도록 필성이에게서는 먼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초조하고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나 모르게 결혼 준비를 다 끝내고 통보만 하려는 걸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필성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때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를
제 큰아들놈의 입을 통해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제 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내 아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애지중지 키운 내 자식이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필성아, 너 결혼한다면서 그거 왜 엄마한테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 엄마는 칠성이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네가 엄마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 줄 줄 알고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 이 녀석아. 저는 애써 서운함을 감추고 밝은 목소리로 아들을 타박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필성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평소보다 낮고 가라앉은, 그리고 조금은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아, 칠성이가 벌써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사실 그 결혼 말인데요. 저 엄마한테 꼭 드릴 말씀이 아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부탁, 무슨 부탁인데? 왜 결혼할 때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돈이든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얘기해. 엄마가 어떻게든 다 마련해 줄 수 있으니까. 설마 엄마가 네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줄까 봐. 그래. 저는 아들의 그늘진 목소리가 마음에 걸려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요. 엄마 2년 전에 그 분양 사기당해서 전 재산 3억 전부 다 날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시는 집도 겨우 전세로 들어가신 거면서. 그깟 돈, 아들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 마련했던 그 피 같은 돈을 사기당했던 기억은 제 인생의 또 다른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건 그래도 엄마가 지금 빚은 없잖니. 정 안 되면 조금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뭐라도 해줄 수 있어. 설마 엄마가 네 장가가는데 아무것도 못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 엄마. 저 엄마가 혹시 화내실까 봐 여태까지 제대로 얘기 못 했는데. 사실 저 아빠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이번 상견례 자리에는 아빠랑 그리고 아빠하고 최근에 재혼하신 새어머니를 저희 부모님으로 모시고 가려고 해요. 결혼식 때도 그렇고요. 엄마가 이번 한 번만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대체 무슨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저는 정말이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큰아들 필성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아주 끔찍한 악몽이라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더군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내 아빠랑 그동안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는 건,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나를 내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그리고 내 아빠랑 재혼했다는 그 여자가 왜 네 엄마야? 필성이 너 그 여자 얼굴이나 한번 제대로 본 적 있기나 한 거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네, 몇 번 뵈었어요, 엄마.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저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서울에 번듯한 신혼집을 한 채 마련해 주신다고요. 저 이번에 결혼할 여자친구 집안이 좀 괜찮게 살거든요. 예비 장인어른 되실 분도 교육청에서 꽤 높은 자리에 계신 공무원이시고, 장모님 되실 분은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세요. 여자친구 오빠분도 고등학교 교사고, 제 여자친구도 지금 학원에서 잘 나가는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집안이 전부 다 그렇게 번듯한 교육자 집안인데, 저희 집은 엄마가 시장에서 젓갈 팔고 김치 판다고 하면 제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엄마. 창피해. 너 지금 내 엄마한테 창피하다고 한 거냐? 그 젓갈 팔고 김치 판 돈으로 내가 너 학원 보내고 네가 원하는 대학교까지 보낸 거야. 그걸 뻔히 다 아는 녀석이 지금 내 입에서 어떻게 창피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이 배은망덕한 놈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기 너머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저도 제가 나쁜 놈이라는 거 잘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엄마보다는 그래도 번듯한 사업체 운영하시는 아빠가 아무래도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새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엄마는 잘 모르시죠? 그런 비싼 서울에 그것도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브랜드 아파트를 선뜻 해주시겠다는데 엄마가 이번 한 번만 좀 참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엄마. 필성이의 그 매정하고 이기적인 말들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필성아, 너 정말 사람으로서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거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네 엄마한테 이런 천륜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너 그렇게 온갖 거짓으로 시작될 그 결혼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냐? 부부간에는 돈이 아니라 신뢰가 가장 우선이야. 너 지금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산다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요. 아니면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가 저절로 생기냐고요. 이렇게까지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엄마의 그 삐뚤어진 원망 때문에 제 소중한 인생까지 다 망치게 하지 마세요. 솔직히 엄마가 저한테 아빠보다 뭘 더 잘해줄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전 분명히 엄마한테 제 입장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칠성이한테 이 얘기 듣고 제 상견례 자리나 결혼식에 불쑥 찾아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럼 저 정말 엄마 다신 안 볼 거니까. 필성이의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끊긴 전화기를 쉽사리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필성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방금 전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은 너무 흥분해서 실수로 한 말이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발 그렇게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필성이의 전화는 다시 걸려오지 않았고 저 또한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걸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절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필성이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대신 둘째 아들 칠성이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필성이와 나누었던 그 기가 막힌 통화 내용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죠.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칠성이의 반응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뭐 정말 형이라는 작자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말도 안 돼. 엄마 그거 확실해. 형 입에서 진짜 그런 정신 나간 미친 소리가 나왔다는 말이야. 그래, 필성이 그놈 입에서 그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리가 나왔다. 세상에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냐, 칠성가. 엄마는 지금 심장이 벌렁거려서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진다. 어떻게 사람이 돼서 자기를 낳고 길러준 애미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니? 아무리 내가 평생을 악착같이 일하며 바쁘게 살았어도 너희들한테 사람된 도리는 제대로 하고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 가르쳤나 보다. 필성이 그놈을 내가 아주 잘못 가르쳤어.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칠성아. 제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 가르쳐. 엄마는 아무 잘못한 거 비춰 없어.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 새끼 진짜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나 상견례 어디서 하는지 대충 알 것 같아. 형, 그 자식이 저번에 나한테 슬쩍 흘린 얘기가 있었거든. 우리 그 자리에 가서 아주 그냥 다 엎어버리자. 형 같지도 않은 그 쓰레기 같은 자식. 오늘 우리가 가서 아주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자고.
아주 그냥 개망신을 시켜서 다시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버리자 칠성이의 목소리에서는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엄마, 그 아빠라는 인간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래? 진짜 그동안 어디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넘쳐나는 거야? 아니면 무슨 다른 시커먼 꿍꿍이라도 있는 거냐고? 왜 이제 와서 우리 집안에 이런 엄청난 분란을 또다시 만들어내는 건데? 칠성이의 그 마지막 말에 저도 문득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 인간이 뒤늦게 사업에 성공해서 진심으로 필성이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칠성이의 말대로 정말 무슨 다른 검은 속셈이라도 있는 것인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필성이 그놈을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으니까요. 제 아들이 그릇된 길로 가려는 것을 저는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습니다. 당장은 필성이가 저를 원망하고 미워할지라도 저는 엄마로서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칠성이의 말대로 제 큰아들 놈의 그 파렴치한 상견례 자리에 당당하게 쳐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당일 저는 칠성이가 미리 끊어준 기차표를 들고 이른 새벽부터 서울로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함보다는 비장함과 알 수 없는 분노가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는 짓일까?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걸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마중 나온 칠성이와 함께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집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절대 떨지 마. 떨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엄마 옆에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 오늘 우리가 저 인간들한테 아주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자고. 라며 오히려 저를 다독였습니다. 한정식집에 도착하니 이미 큰아들 필성이의 이름으로 예약된 개별 룸 안쪽에서는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오후 1시 반이었기 때문에 저와 칠성이는 일부러 30분 정도 늦은 2시에 맞춰서 갔습니다. 그래야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을 확인하고 제 존재를 가장 극적인 순간에 드러낼 수 있을 테니까요. 룸 앞에서 몇 번의 깊은 심호흡을 끝내고 저는 칠성이의 손을 잡고 앞장서서 방문을 거칠게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곳에는 예상했던 대로 제 큰아들 필성이와 제 평생의 원수 같은 전남편, 그리고 전남편의 재혼녀인 듯한 중년 여자가 한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필성이의 예비 신부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오빠인 듯한 젊은 남자가 마주보고 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희의 등장에 그들은 모두 하던 말을 멈추고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특히 제 큰아들 필성이와 전남편 놈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있었죠. 필성이는 이미 전남편의 재혼녀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그쪽에 소개를 했던 것인지 저를 차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하는 소리만 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전남편 또한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알아보았지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그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예비 사돈댁 어른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는 잔뜩 당황한 표정으로 전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허허, 이분들은 또 누구신지요? 혹시 오늘 또 다른 분들이 오시기로 약속이라도 되어 있었습니까, 사돈?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칠성이가 성큼 앞으로 나서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신랑 측 동생으로 참석하게 된 황칠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 다 속고 계신 겁니다. 저기 저쪽에 앉아있는 저 여자는 제 형 필성이와 저의 어머니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들 똑똑히 인사하시겠어요. 지금 제 옆에 저와 함께 온 이분이 바로 저희 형제들을 낳고 길러주신 저희의 진짜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저 여자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33년 전에 바람이 나서 저희 어머니에게 쫓겨났던 제 아비라는 인간과 최근에 재혼한 사람일 뿐이고요. 심지어 저는 오늘 저 아줌마 얼굴조차 처음 뵙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그리고 처음 뵙겠습니다. 예비 사돈어른, 예비 안사돈 되시는 분. 제가 바로 황필성이 저놈의 진짜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길이 좀 막혀서 인사가 조금 늦었네요, 호호호. 저와 칠성이의 그야말로 폭탄 같은 발언에 예비 며느리의 가족들은 너무나도 놀라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황당함, 그리고 약간의 불쾌감마저 역력히 떠올라 있었죠. 아니 여보, 이게 다 대체 무슨 해괴한 일이래요. 경아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니?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정말 필성씨 어머님이라고 예비 안사돈이 딸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몰라, 엄마, 나도 얼마 전에 인사 갔을 때 필성씨가 저분을 분명히 자기 어머니라고 소개하길래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았지. 나도 지금 이게 다 처음 듣는 얘기란 말이야. 예비 샤시 우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필성군, 이게 다 대체 무슨 말인가? 자네가 어서 빨리 제대로 설명을 좀 해보게. 잔뜩 화가 난 듯한 말투로 예비 장인이 될 뻔했던 남자가 필성이를 다그쳤습니다. 필성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저 그게요. 아버님, 저기 그게 하며 어버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죠. 예비 사돈어른. 저기 제 옆에 앉아있는 제 전남편이라는 저 인간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어린 자식 둘을 저한테 내팽개치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던 아주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저희 모자를 찾아오거나 양육비 한 푼 보낸 적 없던 인간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얼마 전에 불쑥 나타나서는 애비 노릇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냅다 쫓아내 버렸더니 글쎄, 제 큰아들 필성이 저놈이랑 어떻게 또 둘이서 몰래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 인간이 제 아들놈한테 이번에 결혼할 때 서울에 있는 좋은 아파트로 신혼집을 떡하니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저 배은망덕한 아들놈이 평생 시장에서 젓갈 팔고 김치 팔아서 자기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보내준 이 어미는 창피해서 결혼식에 부를 수 없고 자기한테 앞으로 해줄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저 반찬 가게 하는 엄마보다는 자기에게 서울에 있는 번듯한 신혼집쯤은 거뜬히 해줄 수 있는 저 잘나신 사업가 아빠가 훨씬 더 필요하다지 뭡니까? 그래서 저를 버리고 간 제 아비와 오늘 처음 본 저 재혼녀를 저 대신 이 상견례 자리와 결혼식 자리에 당당하게 부모로 앉히고 싶다고 제게 아주 그냥 대놓고 통보를 하더군요. 그러니 제가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해서 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제 못난 아들놈을 제대로 한번 호되게 가르치고 싶어서요. 제 아들놈도 그리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제 전남편 녀석도 모두 다 2번. 다시는 이런 파렴치하고 못된 짓 못하게끔 아주 그냥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개망신을 한번 시켜주려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필성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게 그렇게까지 불만이셨으면 저한테 먼저 조용히 따로 말씀하셨으면 될 일을 왜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제 입장을 이토록 곤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이렇게 하실수록
결국 우리 집안 망신이라는 걸 정말 모르시겠어요. 뭐 집안 망신은 이미 너랑 내 애비라는 그 작자가 아주 그냥 제대로 다 시켜놨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니? 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 이번에는 칠성기가 참지 못하고 필성이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 사돈 어른, 그리고 안 사돈 어른. 제가 아무리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먹고 살기 바빴어도 제 자식들만큼은 제대로 된 인간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아주 크게 잘못되었던 모양입니다. 제 큰아들을 제가 이렇게까지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놈으로 키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칠성이는 필성이를 향해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황필성 이 형 같지도 않은 놈아 엄마가 우리를, 특히 형,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네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너 대학교 등록금이며 자취방 월세며 네가 쓰던 용돈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몰라서 이래 다 우리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손이 부르트도록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너한테 다 대준 거란 말이야. 엄마가 우리한테 어떤 엄마인데 네가 감히 엄마한테 받은 그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아. 저와 칠성이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말을 다다다 쏟아내자 필성이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우리를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전남편과 그 재혼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잔뜩 인상을 쓴 채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점점 더 정확하게 상황 파악이 된 듯한 예비 사돈댁 어른들의 얼굴 또한 울그락푸르락 아주 그냥 보기 흉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될 뻔했던 그 아가씨의 눈에는 안쓰럽게도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요. 아주 무겁고도 불편한 침묵이 한동안 그 방 안을 휘감았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잔뜩 화가 난 표정의 예비 사돈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더 이상 우리 딸애와 우리 가족이 이 자리에 계속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황필성 군의 그 어지럽고 복잡한 집안 문제 해결이 먼저인 것 같으니 저희만 먼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지. 자,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필성이가 다급하게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벌써 자네 장인인가? 나는 이 결혼 아무래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네. 평생을 자신을 낳고 길러준 제 어미를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내친 사람이 과연 자기 아내를 언제든 못 버릴 거라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경아야, 너 울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아빠랑 같이 가자. 그렇게 예비 며느리가 될 뻔했던 그 젊은 처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입을 꾹 다문 채 싸늘한 표정으로 그 한정식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필성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저는 그런 필성이에게 다가가 정말이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원했습니다. 필성아, 엄마는 널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키우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너도 잘 알잖니. 엄마가 아무리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부족한 엄마였을지는 몰라도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정말이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최선을 다했다는 거. 나한테는 너희들 둘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니, 아들아. 마지막으로 엄마가 너한테 간절히 부탁하마. 엄마가 다 용서해 줄 테니 제발 나한테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네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제라도 그렇게 한마디만 말해다오.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엄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한마디만 해준다면 나는 오늘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다 잊고 내 아들 필성이 너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리라 그렇게 굳게 마음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마지막 간절한 기대마저도 필성이는 아주 처참하게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고 말더군요. 미안하다고 말하라고요. 이렇게 모든 걸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그런 말이 나오세요. 엄마, 이제 어쩔 거예요. 저런 좋은 집안의 여자는 제 평생에 2번 다시 만나기 힘들 거라고요. 엄마가 제 소중한 인생을 전부 다 망쳐버렸다고요. 악에 받쳐 저에게 그렇게 소리친 필성이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마저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달을 일으킨 진짜 장본인들인 제 전남편과 그놈의 와이프는 저와 칠성이의 눈치를 살금살금 보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슬금슬금 몸을 일으켜 그 방을 빠져나가려 하더군요. 순간 얼이 빠져 있던 저는 그 연놈들의 그 뻔뻔한 행동을 보자마자 참았던 분노가 다시 한번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아주 사납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 짐승만도 못한 천하의 개자식아, 33년 전에도 나를 그렇게 처참하게 고생시키고 내 2눈에 피눈물이 나게 만들더니 한참 만에 겨우 나타나서는 또다시 내 가정을 내 자식 인생을 이렇게 박살을 내놓고 그냥 도망가려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 후레자식 같은 놈아, 너 도대체 그때 왜 다시 나타난 거야? 정말로 네가 아비 노릇을 하고 싶었으면 네 자식을 인간답게 살도록 제대로 가르쳤어야지. 너처럼 똑같이 배은망덕한 짐승 새끼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말이야. 그리고 저는 그놈에게 달려들어 그놈의 가슴팍이며 어깨머리 등짝 가릴 것 없이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에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그 모든 피멍들을 다 토해내듯 말입니다. 제 몸뚱이가 부서져라 맞는 것은 그렇게나 아팠는지 그놈은 아야아야 하는 비명만 질러대며 2 팔로 자기 얼굴을 감싸더군요. 그리고 그놈의 와이프라는 여자는 저를 그놈에게서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써댔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정말 미쳤나? 아줌마, 지금 당장 그만 못해요. 이거 엄연한 폭력이라고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고소당하고 싶어요. 무식한 여편네가 힘은 또 왜 이렇게 센 거야? 저렇게 무식하고 드세니까 저희 남편이 젊었을 때 바람을 폈겠죠.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더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줌마, 아주 그냥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할 말 못할 말 제대로 구분도 못하는 게 아주 그냥 금수들끼리 잘도 만났네. 아줌마 지금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엄마 같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당신 같은 여자한테 간 사람이 아주 당신이라고 해서 못 버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칠성이가 그 여자에게 달려들듯 으르렁거렸습니다. 뭐 이 새파랗게 젊은 것이 어디서 어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함부로 짓거려. 그야말로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식당 직원들이 달려와 저희 4사람을 겨우 뜯어말렸고 그렇게 아비규환 같았던 그날의 상견례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 필성이는 2번 다시 저와 칠성이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 또한 제 큰아들 필성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제 가슴 깊은 곳에 아주 그냥 단단히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자식의 연을 끊어내는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렇게 큰아들 필성이와의 연을 제 손으로 끊어내다시피 한 후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저를 배신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식이라지만 10달 배 아파놓고 평생을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을 어찌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존재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밤마다 필성이의 어릴 적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그때마다 저는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연락을 할 수도 그렇다고 필성이가 다시 저를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암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1년이라는 세월이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적적한 마음을 달래려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얼굴, 제 큰아들 필성이가 초췌하고 헬쑥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필성이 왔어요, 엄마. 너무나도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에 그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잔뜩 잠기고 어딘지 모르게 절박함마저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놀라 불이 나게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니 글쎄 지난 1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눈에 띄게 야위고 푸석해진 필성이의 얼굴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울상이 되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필성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고도 반가운 마음, 그러나 동시에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꾹꾹 누르고 애써 냉정한 말투로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2번 다시 날 안 볼 것처럼 하고 떠나더니 여기는 또 무슨 염치로 찾아온 것이냐. 저의 그 차가운 꾸짖음에 필성이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필성이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내용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아빠한테, 그 인간한테 사기당했어요. 그 뒤로 이어진 큰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제 전남편이라는 그 인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상종 못할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그놈이 제 아들들, 특히 필성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신용이 좋았던 큰아들이 은행에서 대출이 잘 나온다는 것을 노렸던 것이죠. 아빠가 사업 확장을 좀 해야 한다면서 저한테 딱 3달만 투자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아주 좋은 투자건이 있어서 자금 회전만 잠깐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요. 저는 그때 아빠가 살고 있다는 그 번듯한 서울 아파트도 직접 가봤었고 아빠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들도 아빠가 먼저 자진해서 제게 다 보여주길래 정말 티끌만큼의 의심도 하지 않고 은행에서 무려 8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아서 그걸 전부 다 아빠한테 빌려줬어요. 엄마,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아빠는 이런저런 가진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저와의 약속을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5달이 차에 되기도 전에 아빠랑 그 여자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어요. 혹시나 해서 아빠가 살던 그 아파트에 찾아가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이사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아빠랑 그 여자가 당이 월세로 딱 몇 달만 그 집을 빌려서 살았던 거래요. 저한테 사업한다고 보여줬던 그 모든 서류들도 전부 다 위조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작년 상견례 자리에서 그 난리를 치고 헤어졌던 전 약혼녀와의 결혼도 당연히 전부 끝장이 났고 지금 필성이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그 빌어먹을 아비라는 인간이 남기고 간 거액의 대출금뿐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일도 제대로 손에 안 잡히고 매일 밤 술로 지새우다가 결국에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무작정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왔다고 필성이는 그렇게 울면서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차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어쩐지 처음부터 그 인간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 싶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마 자기 친아들한테까지 그렇게 악랄하게 사기를 쳤을 거라고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게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내가 네 아비라는 그 인간
절대로 상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 아이고, 이 헛똑똑이 같은 놈아.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고. 그런 가머니설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 버린 것이냐. 그래, 그때 내가 무식하고 돈이 없어서 네 결혼에 아무것도 못 보태준다고 했던 거. 나도 아직까지 너한테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네가 결혼한다고 데려왔던 그 아가씨도, 그리고 너 자신도 충분히 너희들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니니. 정 안 되면 그냥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됐잖아. 왜 그렇게 허황된 헛된 꿈을 꿔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 이 바보 같은 놈아 평생을 사기만 당하고 살아온 이 어미를 보고도 네가 느낀 게 정녕 그것밖에 없었더냔 말이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터무니없이 큰 것을 한꺼번에 바라게 되면 반드시 체하거나 넘어지게 되는 법이야 이놈아. 저는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필성이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정말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그때 제가 잠깐 뭐에 단단히 씌인 게 틀림없어요. 큰아들은 지난날의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들을 너무나도 후회한다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한심한 놈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참으로 착잡하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자꾸만 1년 전 그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경멸과 원망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차갑게 쏘아보던 큰아들의 그 매정한 모습이 좀처럼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자식이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용서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그 사건은 제게 너무나도 큰 상처와 배신감을 남겨놓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밤늦게 찾아와 하염없이 울고 있는 필성이를 다독여 안으로 들인 후 별다른 말 없이 따뜻한 저녁을 차려 먹이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다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에 밤새도록 방 안에 홀로 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필성이 저놈을 과연 내가 용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인지, 내 마음을 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운 후 저는 둘째 아들 칠성이에게 전화를 걸어 간밤에 필성이가 다녀갔었다는 이야기와 그간의 모든 자초지종을 전부 다 전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칠성이는 처음 전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엄마, 지금 황필성 그 자식 말을 믿겠다는 거야. 아빠라는 그 인간한테 그렇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도 아직도 모르겠어. 사람은 절대 쉽게 안 변해. 한번 배신한 놈은 결국 또 배신하게 되어 있다고. 지난 1년 동안 엄마가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게 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또다시 그 놈을 믿었다가 또 배신당하면 그때는 그 상처를 엄마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하지만 칠성가, 너도 고등학교 때 그랬잖니. 그때 너도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었잖아. 만약 필성이가 그때 너처럼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어떡하니? 네가 내 소중한 자식인 것처럼 필성이 그놈도 똑같은 내 자식인데 엄마로서 그래도 한 번은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제 간절한 호소에 칠성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럼 이번 주말에 내가 엄마랑 같이 서울에 한번 올라갈게. 내가 그 자식 직접 한번 만나서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볼게. 근데 엄마 만약 다시 만났는데도 형이라는 그 인간이 조금이라도 갱생할 여지가 내 눈에 안 보이면 엄마 그때는 정말로 2번 다시 형 안 본다고 나한테 약속해야 해. 알았지? 칠성이는 제 말에 결국 마지못해
필성이를 함께 만나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약속 장소인 서울의 한 식당에 들어선 큰아들 필성이는 저와 칠성이를 보자마자 대뜸 그 자리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필성이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이를 갈고 나왔던 칠성이는 형의 그 갑작스러운 행동에 매우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다시 얼굴을 굳힌 채 제 형을 내려다보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칠성아, 내가 예전엔 정말 너무 어리석었다. 엄마랑 너한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줘서 정말로 미안하다. 제발 내게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다고 형이 엄마한테 그리고 나한테 줬던 그 상처들이 다 사라지기라도 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와서 형한테 돈도 사람도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이제라도 다시 나나 엄마한테 빌붙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속셈인 줄 우리가 모를 것 같아. 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형 때문에 힘들었는지. 나는 형이 그날 엄마한테 했던 그 모진 말 한마디, 엄마를 쏘아보던 그 끔찍한 눈빛,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잊어본 적이 없어. 이 망할 자식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칠성아, 네가 지금 나한테 아무리 심한 욕을 해도, 아니 지금 당장 나를 두들겨 팬다고 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어. 엄마, 제가 엄마한테 지은 죄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진심으로 절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진짜 가족은 엄마랑 칠성이 너희들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냐.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이제 와서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할 거면 그때는 대체 왜 그랬던 거야, 형. 너는 앞으로 평생 엄마한테 속죄하면서 살아야 돼. 알겠어. 엄마가 나한테는 말 안 해도 형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걱정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형은 정말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필성이에게 온갖 욕을 퍼붓던 칠성이는 결국 제 형을 따라 뜨거운 눈물을 보이더니 이내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30 중반이나 훌쩍 넘은 사내놈들이 어찌나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서럽게 울어대던지요. 아들들이 그렇게 한참을 울어대니 제 눈물이라고 해서 말을 새가 있었겠습니까? 저 또한 두 아들놈들을 함께 끌어안고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서름과 아픔을 토해내듯 한참을 같이 꺼이꺼이 통곡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 같이 눈물을 그치고 나니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어찌나 따갑던지 우리는 주문했던 음식은 거의 먹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식당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필성이의 집으로 가 며느리까지 합세하여 우리 네 가족은 정말이지 아주 오랜만에 거나한 술판을 한번 벌였습니다. 나이가 노년에 접어들고 나서 참으로 그렇게 많이 웃고 또 그렇게 많이 울었던 밤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술에 잔뜩 취한 큰아들은 결국 제 무릎을 베고 누워 또다시 한바탕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나서야 겨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필성이는 아주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게 잠을 청했던 것인지 단 한 번을 깨지도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골아 떨어졌더군요. 그리고 여수로 다시 돌아오고 난 며칠 뒤 저는 필성이에게서 아주 놀랄만한 소식을 하나 전해 들었습니다. 글쎄, 필성이의 그 많던 빚을 둘째 아들 칠성이가 전부 다 자기 돈으로 갚아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엄마, 형한테 그 돈들 전부 다 이자까지 빡세게 쳐서 나중에 다 갚으라고 했어요. 형도 당연히 그러겠다고 약속했고요. 아무리 필성이가 언젠가는 그 돈을 다 갚을 거라고 약속을 했다고 한들 1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그 어마어마한 돈들을 그렇게 선뜻 제 형에게 내어주다니. 제가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되지 않아 차마 못했던 그 일을
제 둘째 아들 칠성이가 대신 해주었다는 사실에 제가 얼마나 고맙고 또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 큰아들 필성이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둘째에게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돈을 갚기 시작했고, 혹여 제가 걱정할까봐 자신이 둘째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을 제게도 잊지 않고 사진을 찍어 매번 보내주더군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큰아들은 둘째에게 매달 갚던 금액 이외에도 회사에서 보너스나 상여금 같은 것들이 나올 때마다 잊지 않고 꼬박꼬박 둘째에게 보내주어 어느덧 8천만 원이라는 그 큰 금액은 이제 절반인 4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작년에는 둘째네가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는데, 손주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첫째 필성이는 둘째네에게 유모차니 아기 옷이니 아기 침대 같은 온갖 아기용품들을 전부 자기 돈으로 사서 보내주더군요. 나중에는 둘째 칠성이가 제발 그만 좀 보내라며 형에게 면박을 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조용하고 무뚝뚝하기만 하던 필성이는 이제 둘째 칠성이보다 더한 엄마 껌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40살이 다 된 아들놈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도대체 이놈은 언제 다시 여자를 만나서 장가를 갈까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두 아들들을 모두 서울로 떠나보내고 홀로 외롭게 지내던 지난 세월에 비하면 요즘에는 주말이 기다려지고 또 즐거운 것은 사실이랍니다. 사실 익숙지 않은 타자를 이렇게 힘들게 두들기며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옆에서 자는 낮잠이 제일 꿀맛 같다며 필성이는 제 옆자리 베개를 베고 누워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 누군가는 왜 큰아들을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었냐고, 어미로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고 혀를 차실 분들도 분명 있으시겠지만,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결국 제 배 아파 낳은 제 자식 아닙니까? 그리고 필성이가 그렇게까지 어긋나게 된 데에는 분명 부모인 저의 잘못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부모의 정은 자식에게 약이 된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못되고 악한 사람이라도 부모의 그 한없는 정에는 결국 마음이 움직여 개과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저 또한 어미로서 최소한 한 번쯤은 필성이의 그릇된 잘못을 너그러이 품어주고 다시 한번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자식을 올바르고 바르게 키우는 일이고, 또 동시에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일도 역시 자식을 올바르게 잘 키워내는 일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큰아들 필성이가,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 칠성이가 항상 지금처럼 올바르고 정직하게 잘 자랄지, 아니면 또다시 뒤늦은 나이에 제 속을 까맣게 썩이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그때마다 어떻게든 제 모든 지혜와 사랑을 다해 제 아들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엄마로 태어난 저의 역할이자 숙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 길고도 험난했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부모님들과 또 자식들에게 저의 진심 어린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